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집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던 속초 앞바다, 그 푸르디푸른 물결에 햇살이 부서지던 아침이었죠. 조용한 골목 끝, 내가 운영하는 작은 민박집은 3월이면 겨우내 쌓인 먼지를 털고 봄맞이를 시작합니다. 나는 69세입니다. 27에 결혼했고 55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 후로 14년 동안 민박집이 제 삶이었고 손님이 찾아오는 소리에 웃기도 하고 텅 빈 방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내 이름은 윤자영. 평생을 강원도 속초에서 살았고 아들 하나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가끔 전화를 줍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현관앞 마당에 있는 화단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죠. 실례합니다. 여기 빈 방 있나요? 고개를 드는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남자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짙은 선글라스, 여행 가방 하나. 그런데 어쩐지 얼굴이 익숙했어요. 혹시 자영 씨? 나는 얼어붙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혹시 정필도 씨?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는 문을 열어주었죠. 바로 그가 내 첫사랑이었습니다. 정필도. 20살 시절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 우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였어요. 그때는 세상이 다 우리 것 같았고 바람 한 점에도 웃고 울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필도 씨는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군대를 간 것도 아니었고 편지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그렇게 사라졌죠. 그리고 나는 그를 오래오래 원망하며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영 씨 얼굴이 계속 생각났어요. 필도 씨는 민박집 거실에 앉아 손에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지만 속으로 품어둔 질문과 원망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대신 물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살아요? 부산. 이번 여행이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마지막이라니? 그는 살짝 웃으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말하지 못한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방 하나를 그에게 내주었어요. 별일 없으면 내일 떠나겠다는 말을 남긴 채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갔죠. 그가 문을 닫자마자 나는 부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 그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또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창밖을 보니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내 마음도 괜히 흔들렸죠.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가 내게 남긴 그 옛날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건지. 잠을 설친 채로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나가보니 필도 씨가 화단에 앉아 정성스레 꽃을 돌보고 있었어요. 예전에도 자영 씨는 이런 꽃을 좋아했잖아요. 장미 대신 이런 들꽃들. 나는 그가 나보다 더 많은 걸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고 고맙고 어쩐지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민박집 안까지 깊숙이 스며들어왔습니다. 나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다 말고 조용히 거실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왔고 정필도 씨는 여전히 마당 구석에서 들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낯설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처럼요. 밥 드시러 오세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국물 소리만 들릴 뿐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죠. 사실 자영 씨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온 거예요. 나는 조심스레 그를 바라봤습니다. 기억 속 그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어쩐지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내가 그때 말도 없이 떠난 건 도망이었어요. 우린 결혼까지 생각했었잖아요. 내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지난 세월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나도 그러고 싶었죠. 그런데 우리 집이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고 어머니는 병이 나셨고 나는 서울에 가서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그땐 연락할 여유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미역국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랜 시간 품었던 상처가 그렇게 한마디 말로 무너지는 듯 했죠. 그렇게 떠난 게 두고두고 후회였어요. 결혼도 해봤고 아이도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영 씨, 나 한 번쯤은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말없이 그를 바라보던 나는 작은 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이죠? 아침 일을 마치고 우리는 가까운 바닷가로 걸었습니다. 속초항 근처 모래는 아직도 겨울 내음이 남아 있었고 파도 소리는 잔잔했죠. 나는 가끔 생각했어요. 그때 필도 씨가 다시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 말에 그는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바다처럼 잔잔한 날도 있고 폭풍처럼 소란스러운 날도 있어요. 그는 모래를 발로 톡톡 차며 말했죠. 지금이라도 내가 자영 씨 옆에 있어도 될까요? 순간 가슴 한켠이 찡했습니다. 내가 나이를 몇 먹었든 누군가의 곁이 된다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그날은 조용히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나는 우편함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필체는 어딘지 익숙했죠. 편지를 열어보니 필도 씨의 전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그 여자에게 간다는 말 들었어요.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 당신은 알지 못하죠. 그래도 당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그 여자는 당신을 다시 받아줄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 사람도 상처만 줄 뿐이니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작게 남아있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밥을 준비하는 내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정확히는 무엇을 묻고 싶은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는 내 마음을 흐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정필도 씨는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를 대했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조차 부담스러웠죠.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듯이요. 자영 씨, 괜찮아요? 식탁 앞에 앉은 그는 나의 침묵을 불편하게 느끼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던 그는 한참 후에야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끝이 조금 차가웠는지 그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밥맛은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유난히 창밖이 시끄러웠고 내 마음도 시끄러웠습니다. 나는 거실에 불을 켠 채 편지를 손에 들고 앉아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가 다가왔을 때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당신한테 온 것 같아요. 그는 편지를 받아들더니 아무 말 없이 읽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내 전처예요. 알아요. 그 사람이 왜 이런 걸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이혼했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아요. 그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나는 이제 의심이라는 감정 속에 휘말렸다는 겁니다. 필도 씨, 솔직히 말해요. 왜 온 거예요? 정말 나를 보러 온 건지 아니면 어디 피할 데가 필요했던 건지.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요, 더 이상 누구의 대체품도 위로 대상도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비소리만이 둘 사이를 메우고 있었죠. 그는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영 씨, 나는 지금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나 폐암 초기예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내 앞에 앉아 웃으며 커피를 마시던 모습이 떠올랐고 바닷가에서 모래 위를 걷던 그림 같은 장면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올해 초 진단 받았어요. 수술은 어렵대요. 그래서 생각했죠.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은 사람 자영 씨였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를 향한 원망도, 의심도, 걱정도 모두 눈물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나타나서 왜 이제서야. 그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내 눈앞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다 멈춘 것처럼. 비는 밤새 내렸고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몇 번이나 내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은 잠잠해졌고 새벽이 되자 빗소리도 잦아들었죠. 해가 떠오르기 전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소리 죽여 쌀을 씻고 미역을 불리고 두부를 조심스럽게 썰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폐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있던 온갖 감정이 와르르 무너졌지만 그래도 나는 이른 아침 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의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침이 밝자 거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눈이 약간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밥상을 내놓았습니다. 흰죽, 미역국, 두부구이, 김치 몇 가지. 평범한 찬이었지만 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는 잠시 그 밥상을 바라보다가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좋아하던 미역국이에요.
예전엔 고추장도 꼭 곁들였잖아요. 기억하고 계셨네요. 그는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국을 떠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 겨울,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점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처럼 말이 없고, 그때처럼 따뜻한 시간. 식사가 끝난 뒤 그는 밖으로 나가자며 제안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겉옷을 챙겼고, 둘은 민박집 뒤편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엔 봄 기운이 슬며시 올라오고 있었고, 길 옆엔 이름 모를 들꽃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자영 씨, 어제 미안했어요. 내가 모든 걸 너무 감추고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걷다가 작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 속엔 20살의 내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고 수줍은 표정이었고 필도 씨가 내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고 있었죠. 그 사진 어디서? 떠나기 전날 몰래 찍었어요. 이 사진 한 장이 내 50년 버팀목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참았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를 원망했던 시간, 그를 잊으려 했던 시간,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마주한 시간까지 모두가 그 사진 한 장 속에 응축돼 있던 것 같았어요.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살은 따스했고 그의 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틀만 더 머물 수 있을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얼마든지요. 그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고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마당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묵묵히 나무의 가지를 손질했고 나는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란 게 꼭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곁에 조용히 머물러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사랑이니까요. 오후 햇살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바닷바람에 옷깃이 살짝 흔들리던 때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속초항에 가보고 싶어요. 그곳에서 예전 우리 처음 데이트했었죠? 나는 웃음이 나면서도 어딘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0년 전 우리는 정말 그곳에서 처음으로 손을 잡았었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파도 소리에 말을 잃고 조심스럽게 닿았던 그 손끝의 떨림까지도. 그래요. 같이 가요. 속초항에 도착하니 여전히 관광객은 많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소음과는 조금 떨어진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파도는 여전히 부서지고 하지만 우리는 그때와는 너무도 달라진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따뜻한 물병을 꺼냈고 그는 작은 감귤을 까서 내게 건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시간을 나눴어요. 그러다 그가 문득 내 손을 조심스레 감싸 쥐었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었더니 그는 아주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영 씨 손은 여전히 따뜻하네요. 당신 손은 예전보다 더 힘이 없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쥐는 것보다 놓아주는 게 익숙해진 나이인가 봐요. 그 말에 나는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삶이란 게 이렇게 다시 맞잡은 손 하나로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낯설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배가 떠나는 소리, 갈매기 우는 소리, 그리고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그는 바다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 중 오늘이 가장 잔잔한 날 같아요. 나도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날. 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게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기엔 늦은 나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이 시간은 분명히 사랑이 맞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알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돌아오는 길, 우리는 예전처럼 팔짱을 낀 채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금 느렸고 나는 그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죠. 민박집 앞에 도착하자 그는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자영 씨, 오늘 하루 고맙습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억될 하루가 될 거예요.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만큼 더 깊게 살아야죠. 하루하루를. 그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조용히 민박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로의 등을 보며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아꼈습니다. 말도 줄이고 걷는 속도도 줄이고 하루가 짧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필도 시의 기침은 점점 더 자주 들렸고 밤에는 고통을 참는 듯한 숨소리가 내 방까지 들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묻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 모르는 척하며 하루하루를 지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밥 숟가락을 놓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영 씨, 혹시 이 근처에 조용한 절 같은 데 있나요? 왜요? 기도라도 하고 싶어요? 그냥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싶어서요. 나는 그를 데리고 정선에 있는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속초에서 차로 2시간 남짓 걸리는 외딴 절이었고 봄바람 사이로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절이었죠. 그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조금씩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팔짱을 꼈습니다. 팔짱을 낀다기보단 부축에 가까웠죠. 절 마당에 도착하자 그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더 이상 아프지 말게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그가 눈을 떴을 때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조용히 눈가를 훔치는 걸 보고 있었죠. 자영 씨, 살면서 이토록 마음이 고요한 날이 있었나 싶어요. 그 말에 내 마음도 잠시 울컥했습니다. 정선에서 속초로 돌아오는 차 안,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은 3일 여기서 쉬고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밀 검사를 다시 하자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죠. 그리고 그 3일 동안 우리는 정말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를 조용히 깊게 함께 보냈습니다. 첫째 날엔 바닷가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해질 무렵까지 그저 바다만 바라보았어요. 둘째 날엔 시장에 가서 꽁치와 조기, 멍게 몇 개를 샀고 그는 무척 좋아하며 예전엔 이런 걸 못 먹고 살았다고 웃었습니다. 셋째 날엔 마당에 나란히 앉아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말 한마디만 하면 됐는데 서로 엇갈리기만 했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이 있어서 전혀 후회되진 않아요. 자영 씨, 이 3일은 내 삶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셋째 날 밤, 그는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어놓은 채 나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죠. 자영 씨, 나 무섭진 않은데 이 시간을 놓치고 싶진 않아요. 나도 당신이 내 곁에 있는 이 시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오래도록 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밤을 지새웠고 새벽이 올 무렵 그는 비로소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가 떠난 아침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조용한 골목, 잔잔한 바다.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어요. 그날 새벽 그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인생에 자영 씨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그는 떠났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불을 정리해주고 조심스럽게 그 방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없는 민박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나는 늘 아침밥을 챙겼습니다. 습관처럼 쌀을 씻고 된장을 풀고 미역을 불리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이제는 어딘가 허전했죠. 식탁은 변함없이 두 자리가 놓여 있었어요. 나는 나의 자리에 앉고 그의 자리는 늘 비워두었습니다. 마치 그가 방금이라도 다시 내려와 오늘은 뭐 맛있는 거 있어요? 하고 물을 것만 같아서요. 그 자리에 밥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찻잔 하나는 꼭 올려두었죠. 그 사람을 위한 나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봄이 한창이었습니다. 민박집 마당에는 그가 돌보았던 들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고 그가 정리했던 화단에는 작년보다 더 싱그러운 풀이 자라고 있었죠. 나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말했습니다. 잘 도착하셨나요, 필도 씨? 여긴 여전히 조용해요. 당신이 좋아하던 미역국도 끓였고 멍게도 시장에 나왔더군요. 봄 바람은 아직도 쌀쌀하네요. 나는 그렇게 매일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매일 말을 걸고 웃고 가끔은 울기도 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작은 가방 하나를 내게 남겼습니다. 이건 나중에 내가 떠난 후에 열어보세요. 며칠이 지나서야 나는 조심스럽게 그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고 그 속엔 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영 씨에게 내가 전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평생을 지켜만 보았던 그 시절의 기록들. 이 수첩 속에서만이라도 우리는 함께 살아있기를. 수첩에는 그가 혼자서 내 사진을 붙이고 우리의 옛 이야기를 떠올리며 적은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미소 하나로 며칠을 버틸 수 있었다. 결혼식 전날 그녀가 주었던 손수건은 아직도 내 서랍 안에 있다.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나는 수첩을 꼭 안고 오랜만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 얼굴에는 세월의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는 쉽게 붓고
손등은 자주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 속에서 나는 20대의 자영을 잠시 보았습니다. 첫사랑을 만나 웃고 기대고 떨려하던 그 시절의 나. 그 거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필도 씨, 당신이 나를 그렇게 오래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이제 당신 없이도 잘 살아볼게요. 하지만 가끔은 잠깐씩 그립게 해줘요. 글을 보낸 지 꼭 4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당에 들꽃을 손질하고 미역국을 끓였고 식탁 한쪽에 그를 위한 찻잔을 놓았죠. 그렇게 무심히 흐르던 하루의 끝, 나는 민박집 현관 앞에서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엔 주소도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글씨는 분명히 낯익은 필체였어요. 그의 정필도 씨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손끝에서 아직도 나를 향한 무언가가 전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엔 단 한 장의 편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1975년 여름 우리가 함께 찍었던 내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모습이었어요. 정말 웃고 있었고 그 옆엔 아직 수줍던 정필도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영 씨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꼭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내 친구에게 부탁해 이걸 49일이 되는 날 전해달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신 곁에서 너무 작아진 내 자신을 감출 수 없어 물러났던 것입니다. 그때 그 결정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평생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올수록 나는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늘 떠오른 얼굴은 자영 씨, 당신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내 청춘이었고 내 늦은 인생의 안식처였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부디 그 시간 동안만큼은 내가 당신 곁에 있다고 믿어주세요. 그리고 부디 혼자 울지 말아요. 나는 편지를 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가 옆에 앉아 내 무릎을 잡아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목울대가 뜨거워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초여름 바람이 불어왔고 들꽃 사이로 벌레들이 낮게 울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가 앉아 나는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대로. 이제는 혼자 울지 않을게요. 그 대신 당신 생각날 때마다 웃어볼게요.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날 이후 나는 가끔 편지를 꺼내어 읽습니다. 그리고 매해 그날이 되면 그가 남긴 그 사진을 들고 바닷가에 갑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던 그 자리에 앉아 바다를 봅니다. 그리움은 때때로 날카롭고 때로는 따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사람은 떠난 게 아니라 내 삶 속 어딘가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당의 들꽃이 다시 피어날 때마다 그가 남긴 손길을 느낍니다. 식탁의 빈자리 위 찻잔엔 아직도 따뜻함이 남아있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민박집 앞마당에서 들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작은 삽질 소리, 흙 묻은 장갑, 그리고
잔잔히 흐르던 라디오의 트로트 음악. 아무 변화도 없을 듯한 평범한 하루였죠. 그런데 오후 늦게 조용히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 소리와 함께 낯선 젊은 남자가 마당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수트 차림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정돈된 인상. 그의 손엔 낡고 익숙한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그 수첩 나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정필도 씨가 내게 남겼던 우리 둘의 추억이 담긴 바로 그 수첩. 혹시 윤자영 어르신 맞으세요?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바라보며 말했죠. 그건 어디서 났나요? 그 젊은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정하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필도 씨의 손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 수첩을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너의 뿌리이기도 하다. 이걸 꼭 자영 씨께 전해드려야 한다. 고요.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조심스레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이미 읽었던 것들 외에도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더 들어 있었어요. 정하윤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할아버지에 대해 잘 몰랐어요. 이혼 후에도 가족과는 멀리 지내셨고 병을 알게 되시고 나서야 조금 가까워졌죠. 그런데 이 수첩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걸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윤 씨를 마당 테이블로 안내했고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영 어르신께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그리워했던 분이라고. 정말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참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참 많이 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죠. 말 대신 곁에 머물러주는 방식. 하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할아버지께서 왜 이곳을 마지막으로 택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하윤 씨는 민박집에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방은 예전에 필도 씨가 머물렀던 그 방이었고 나는 묘한 감정으로 침구를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밤이 깊고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수첩의 마지막 장에 남겨진 한 줄의 글을. 하윤아, 자영 씨는 내가 꼭 지켜야 할 어른이자 내 삶의 마지막 바람이었단다. 나는 수첩을 덮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필도 씨. 당신이 남긴 인연이 또 다른 방식으로 내 곁에 도착했네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꿈을 꿨습니다. 봄바람 부는 속초 바닷가에서 그가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속초엔 여름이 왔고 민박집엔 바다를 보러 온 여행객들로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느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민박집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건 그가 떠난 지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당 한편 들꽃이 피어오르고 부엌 창문 틈으로 해질 무렵 바람이 들어오던 그 조용한 오후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떠날 시간이구나. 책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수첩과 그의 편지, 사진 한 장.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적은 편지 한 장을 그 위에 올려두었죠. 필도 씨, 당신이 떠나고 난 뒤 나는 참 많은 날을 혼자 걸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자국은 생각보다 깊고 당신이 전하지 못한 말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마저 써보기로 했어요. 이 민박집은 곧 문을 닫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이 벽에도 마당의 들꽃에도 바닷바람에도 남아있겠지요. 당신이 내게 마지막으로 남긴 고맙다는 말처럼 나도 지금 이 순간 고맙다고 말합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나는 그 편지를 작은 나무 상자에 넣고 민박집 거실 선반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상자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짐을 정리하고 민박집 문을 닫은 날, 나는 배낭 하나를 메고 그때 그 벤치가 있는 속초항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하윤 씨는 나를 조용히 배웅해 주었고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의 마음을 그렇게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50년 전 그날처럼 조심스럽고 설레는 걸음으로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그 벤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위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바다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내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잘 지내요, 필도 씨. 나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여기에 있죠. 나는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움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더 이상 외롭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내 기억 속이 아니라 내 삶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었으니까요. 사랑은 그렇게 늦게 피어나고 조용히 머물다가 마침내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되어 남았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다는 건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남겨준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었고, 다시 사랑이 무엇인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황혼에 피어난 사랑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향해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고마워요. 그리고 아직도 그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